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학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수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줌 수업이 아니라 영상 녹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수업에서는 실습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수요일 대면 수업 때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녹화 수업은 개념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PDF 파일은 쌤이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0쪽부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최적화와 의사결정에 관해서 오늘 배울 내용이고요. 요 그림은 여기 야구 선수죠. 한 타자가 이 안타를 쳤을 때 어디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 뻗어나가는 전체 자료의 경량성을 나타내주고 있죠. 제일 높은 게 여기 보이듯이 32%. 요거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요건 투수가 공을 어디로 많이 던지는지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요렇게 각각의 자료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선을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배웠어요. 그 추세선을 통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밑으로 가서 여기 이야기가 하나 나와져 있는데요.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화 머니볼은 미국 메이저리그 최하위 팀의 구단주가 획기적인 의사결정으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는 사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오직 어떤 자료를 썼냐면 경기 분석 자료, 요 자료만을 근거로 선수를 선발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제외하고 그 선수가 보여준 경기에서의 자료만을 가지고 선수를 선발해서 기용하는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은 발전된 측정 장비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정보와 공의 세밀한 움직임까지 수집한다. 아마 야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야구 경기 보면 공이 던지는 방향이나 안타 방향까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자료는 측정각과 같은 정형 자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형 자료와 영상과 같은 비정형 자료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인공지능이 예측과 분석을 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 여러 자료들이 많을 텐데요.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의사결정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법, 이 최적화하기 위해서 오차를 표현하는 함수를 찾는 등 수학적 원리를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교과서 111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의 내용은 오차와 손실 함수라는 새로운 함수가 나왔어요. 우리 오차는 지난 시간 수업할 때 배우긴 했어요. 이 추세선에서의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에 그 간격을 오차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이 배우는 내용에도 이 오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주어진 자료로부터 분류와 예측을 할 때 오차를 표현할 수 있는 오차를 표현할 수 있는 이 함수를 구성하는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자, 생각 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용자의 과거 구매 이력, 상품 이미지 리뷰를 조회한 횟수,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구매를 유도합니다. 자, 이용자들의 구매 의사에 대한 예측과 실제 구매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고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면 새로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빠른 예측과 적절한 마케팅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밑에 우리가 자료를 이제 점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를 산점도라고 배웠죠. 여기 산점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인공지능은 주어진 많은 자료에서 패턴을 찾아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실생활의 자료는 수많은 변하는 수겠죠. 이 변수들을 포함하므로 예측 모델이 그 모든 자료의 경향성을 100% 완벽하게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림의 산점도에서 두 별량 사이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예측 모델로 우리가 배운 추세선 L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점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프상의 점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금 선은 M이 아니죠. 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 L이 바로 이 산점도의 이 자료의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추세선. 이 추세선을 가지고 그 다음 x값에 대한 값을 유추하고 예측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 특이점 같은 일부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일부 자료가 요런 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이 직선 M이 L보다 더 경향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경향성을 잘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 직선 M이 추세선은 될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측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 기준, 우리가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측 모델들의 오차를 수학적으로 나타내어 비교해보고 오차를 최소화, 이게 핵심입니다. 오차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최적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세 단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합니다.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최적화합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거겠죠. 이 과정을 조금 세부적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12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제일 위에부터 같이 봅시다. 인공지능의 학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리는 주어지는 자료들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향후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행동합니다. 대표적으로 일기예보 같은 게 있겠죠. 인공지능 역시 제공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류와 예측하기 위한 패턴을 학습합니다. 일반화된 패턴을 학습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인공지능의 학습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정답이 제공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찾는 지도학습. 여기 그림 보이죠,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정답이 있어요.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입력하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찾는 거겠죠. 그럼 새로운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정답이 없는 학습, 그걸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정답이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비지도 학습. 그 다음에 미리 설정된 목표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보상을 줘요. 보상은 강화학습에서 많이 주거든요. 이 보상을 통해 최적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학습. 잘하면 잘한다라는 칭찬, 아니면 올바른 행동을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선물이나 그런 것들 줄 수도 있죠. 칭찬 대신에 주어지는 광화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 그것을 듣고 다시 또 최적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학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예측 모델의 오차를 어떻게 알고 최적화할 수 있을까? 여기서 예시로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여기 고속도로는 아닌데 도로네요. 도로에서 인접한 두 도로 XY에 대하여 도로 X 여기 있죠. 도로 X를 지나는 자동차들의 속력이 있을 거예요. 주행 속도로부터 도로 Y를 지나는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예측하는 최적의 모델을 인공지능이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함수가 이용이 되거든요. 113쪽 제일 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어떤 게 있냐면 먼저 학습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 자료, X값에 대한 Y값을 입력을 하는 거겠죠. 보통 이럴 때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면 좋아요. 같은 시각에 두 도로 XY를 각각 지나는 차량의 주행 속도를 수집하여 학습 자료를 입력함. 그 다음 2단계는 학습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자료에서 패턴을 찾아 학습하는 단계, 이제 어떤 단계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예측 모델이 나와야겠죠. 이 자료를 학습해서 최적의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차를 수정해서 예측 모델을 생성함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실제값과 예측값, 요 차이를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값과 예측값. 이 줄이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최적의 예측 모델을 찾는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자료의 양이 적으면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에 오차가 크다. 자료의 양이 적으면 우리가 오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자료의 양을 늘려가며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오차를 줄이고 정확도가 높은 예측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측 모델의 오차가 최소일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를 대표하는 예측 모델의 성능을 수치화하기 위하여 이 오차들을 직접 우리가 해볼 거예요. 오차들을 구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모델의 오차 구하기. 자, X축에는 도로 X의 주행 속도, Y축에는 도로 Y의 주행 속도, 그걸 구한 값들을 점으로 이렇게 자료들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의 추세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함수, 직선을 이렇게 fx는 ax 더하기 b, 요거를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추세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a, b는 상수가 돼요. 이제 이 a, b에도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붙여줄 거냐면 이 상수 a, b를 무슨 변수?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매개 변수.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그리고 fx라는 함수에 x를 입력하여 나온 함수값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예측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만약에 x값이 여기라고 여기로 x값이 여기로 생각을 한다면 이 x값에 대해서 나오는 예측값은 어디가 되냐면 이 직선의 함수값 여기겠죠. 요 fx 값이 예측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차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fx에서 실제값 y를 뺀 값이에요. 밑에 여기 있죠. 오차는 예측값 빼기 실제값. 예측값을 기호로 우리가 fx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실제값은 만약에 여기 이 x값에 해당되는 실제값은 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실제값 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차는 y에서 fx를 빼는 거예요.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오차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값 대신에 y를 적어주면 fx 빼기 y, 요거를 우리가 오차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한 가지 경우를 더 볼게요. 여기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의 y값이 예측값이고 여기에서의 y값이 실제값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예측값 빼기 실제값을 해주면 마이너스 음수값이 나와요. 그래서 오차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뒤에서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4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표의 입력값 x와 실제값 y의 자료에 대한 예측 모델이 fx는 ax 더하기 b 라고 합시다. 우리 여기 직선이지요. 직선이니까 매개 변수의 값을 정해놓고 오차를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이 매개 변수가 실제로 우리 1차 함수에서 갖는 의미는 알죠. a는 1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의미를 하고 매개 변수 b는 y절편을 의미를 해요. 요거는 참고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x가 1일 때 1, x가 2일 때 3, x가 3일 때 y는 3, x가 4일 때 y는 5라고 합니다. 이 y는 여러분 실제값이에요? 예측값이에요? 이건 실제값이죠. 그렇죠. 실제값. 산점도에 찍히는 y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예측값은 뭐냐면 우리가 함수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1번을 하면 2번은 당연히 이해가 될 겁니다. 1번에 a는 1, b는 0.5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a에 1을 넣고 b에 0.5를 넣으면 함수 모델은 f1x라고 하면 그때 함수는 x 더하기 0.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 여기 1일 때 예측값 얼마예요? 1 더하기 0.5니까 1.5가 되겠죠. 여기는 지울게요. 그래서
입력값이 1일 때 실제값은 여기 있죠. 실제값은 1이고 예측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이 x값에다가 1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1.5가 돼요. 오차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그렇죠. f1x의 y를 빼니까 예측값에서 뭘 빼야 돼요? 실제값을 빼줘야 돼요. 예측값이 1.5고 실제값이 y이기 때문에 1.5 빼기 1이 0.5가 됩니다. 요게 오차가 돼요. F1에 대한 오차라는 겁니다. F1에 대한 오차. 자, F2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 A가 0이고 B가 3이 되면 당연히 1차 함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없어져요. B만 남죠. B는 3이기 때문에 F2X는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X값에 어떤 걸 넣어도 상수함수기 때문에 여기서의 예측값은 다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F2X가 상수함수기 때문에 예측값이 모두 3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F2에 대한 오차를 구하려면 실제값 1에다가 예측값 3을 빼면 아니죠. 반대로 됐죠. 예측값 3에서 실제값 1을 빼면 3 빼기 1, 2가 되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1, 2, 3, 4에 대한 F1, F2에 의한 오차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구하면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개 한 개 다 안 하고 첫 번째 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XY를 표현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은 F1일까요? F2일까요? 잘 모르겠죠. 왜? F1에 대한 오차가 다 거의 0.5, 마이너스 0.5, 0.5, 마이너스 0.5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아요. 근데 오차는 다 존재하는데 F2에 대한 오차는 좀 크게 벌어지긴 한데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오차가 없는 0이 두 개나 있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최적화된 모델일지는 아직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때 함수 fx는 ax 더하기 b가 자료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이 되려면 당연히 오차가 작을수록 좋아요. 두 함수 f1, f2에 대한 오차가 각각 다 이렇게 구했어요. 이 오차를 비교하기 위한 함수의 도입. 이 함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손실 함수라고 해요. 손실 함수는 error function. 이렇게 해서 1을 이용해서 이 대문자 1을 이용해서 손실 함수를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까지 같이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손실 함수는 매개 변수 a,b의 값에 따라 정해진 함수 fx는 ax 더하기 b의 오차를 표현하는 함수를 손실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EAB라고 합니다. 여기서 AB는 아까 얘기했던 매개 변수죠, 여러분. 이 매개 변수에 따라 손실 함수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손실 함수는 주어진 자료와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정의가 되지만 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네모, 오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대부분의 교과서는 오차 제곱의 평균으로 손실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요 계산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EAB는 오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에 있던 예시로 한번 구해볼게요. 이 1에 0.5는 A가 1일 때, B가 0.5일 때, 아까 오차가 4개가 나왔었죠. 순서대로 0.5, 마이너스 0.5, 0.5, 마이너스 0.5 요 4개가 나왔는데 요 제곱한 거를 다 더한 다음에 4를 나누어야 평균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0.25가 4번 더해져서 1이 돼서 4분의 1이니까 0.25라는 값이 나와요. 손실함수, 매개 변수가 1, 0.5일 때의 손실함수 값이 0.25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2의 0, 3은 A가 0일 때, B가 3일 때의 손실함수예요. 그래서 위에서 A가 0, B가 3일 때의 오차가 2, 0, 0, 마이너스 2였어요. 요거의 제곱의 합이니까 4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4가 되어 4분의 8이 되겠죠. 4분의 8은 2가 나옵니다. 손실함수의 값이 어디가 더 커요?
그렇죠. 0.25보다는 2가 훨씬 크죠. 오차가 작을수록 좋으니까 이 자료의 경향성은 F1이 잘 나타낼까요? F2가 잘 나타낼까요? 그렇죠. F1이 작은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 예측 모델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115쪽이에요. 자, 115쪽에 손실함수의 값 아까 구했죠. 2의 1의 0.5는 0.25, 2의 0.03은 2예요. 그래서 2의 1, 0.5가 더 손실함수 값이 작기 때문에 예측 모델 F1X가 비교적 자료의 경향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보다 매개 변수를 우리가 조정해서 F1X가 가질 때 X 더하기 0.5가 나타내는 이 손실함수의 값보다 더 작은 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가 바로 자료의 경향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의 예시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2개를 비교를 한 거고, 손실함수의 값이 작을수록 오차가 작아지고 예측 모델이 최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과정을 비교적 간단하게 사람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예제 1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학생이 평소의 걸음으로 X초 동안 Y미터를 이동한 자료를 3회 측정하여 조사한 결과예요. 순서상으로 나와져 있어요. 3,3, 4,6, 5,12예요. 지금 나오는 이 Y값은 여러분 다 실제값이에요. Y값은 실제값이에요. 그럼 예측값은 무엇이냐면 앞에 X값, 정의역의 X값 3, 4, 5를 이 예측 모델에 대입했을 때가 예측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값 빼기 실제값이 오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값을 적어보고 실제값도 적어보도록 할게요. 예측값, 실제값. 그리고 뒤에 오차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X가 언제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자, 예측값 3일 때 이 함수에 대입을 하면 3이죠. fx는 x는 항등함수니까 예측값은 함수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실제값은 여기 순서상 뒤에 y값들이죠. y값 3, 6, 10이죠. 자, 예측값 빼기 실제값 여기서 빼봐요. 오차는 0, -2, -5가 나오죠. 자, 1번은 모든 오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답 얘기하면 되겠죠. 0, -2, -5예요. 그러면 이 예측 모델에 대한 손실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기호로는 여기서 기울기는 1이고 y절편은 0이기 때문에 2에 1, 0이라고 적으면 돼요. 2에 1, 0. 간단하게 요거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2에 1로 표현해도 돼요. 기울기 1을 가지는 손실함수라고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평균을 구해야 돼요. 오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3분의 0 더하기 4 더하기 25, 3분의 29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문제 1번이에요. 문제 1번 각자 연습장에 풀고 개인 카톡으로 줘도 되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 자료는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카톡방이 있으니까 각자 시간 될 때 강의 듣고, 바로 강의 끄고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연습장에 문제 풀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피드백을 하고 자료 저장해서 선생님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제출해야 됩니다. 꼭 제출하도록 합시다. 자, 1번이랑 뒤쪽에 문제 2번도 있는데 두 문제만 제출을 해주면 돼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손실함수의 최소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fx는 ax, 예측 모델 1차 함수 예측 모델이 나왔어요. 요것에 대한 손실함수 2a가 최소일 때 2a, 기울기 a죠. 그래서 y절편이 없어서 보통 2에 a0이라고 적기는 하는데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2a로 적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b는 0일 때의 손실함수 2a, 0을 간단히 2a로 나타냅니다. 요게 최소,
여러분 최소하면 뭔가 2차 함수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맞아요. 여기서 2차 함수가 좀 등장을 해요. 이 최소일 때의 매개 변수 a 값을 구하고 그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a가 예측 모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죠. 근데 손실함수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한번 봐줘야 돼요. 자, 예를 드는 게 가장 좋겠죠. 자료가 있어요. 1,1, 2,3, 3,3, 4,5가 있는데 함수 fx는 ax에 대한 손실함수 2a의 값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2a는 ax-y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ax는 함수값이고 y는 실제값. 오차죠. 오차 제곱의 평균을 손실함수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오차 제곱의 평균이 손실함수가 된다. 그거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므로 매개변수 a에 관한 함수로 표현된다. 즉, 이 a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한 개씩 해볼게요. 자, 여기서의 1, 3, 3, 5는 모두 실제값이죠. 그래서 실제값은 1, 3, 3, 5예요. 조금 더 여기 붙여서 적어볼게요. 예측값은 얼마가 될까요? 예측값은 1, 2, 3, 4를 이 함수에 대입시켰을 때의 함수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 2A, 3A, 4A가 되겠죠. 오차는 어떻게 돼요? 오차 한 개씩 적으면 A-1, 2A-3, 3A-3, 4A-5가 되겠죠.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오차의 제곱의 평균, 그게 바로 2a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4분의 2를 곱한 거예요. 4개 자료이기 때문에 4분의 2를 여기 곱해서 오차 제곱, 오차 제곱, 오차 제곱, 오차 제곱의 합을 한 거예요. 계산은 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거니까 완전 제곱식 4개 전개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서 쭉 전개해 보니까 2차 함수 나와요.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여러분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하면 최소값 존재하죠. 자, 최소값. A가 언제일 때 최소값을 가지냐? 그러면 여러분 표준형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되죠. 표준형 식을 만들어주면 되죠. 완전 제곱식이 있는 이 표준형을 전개를 해주니까 A가 언제일 때 최소값이 돼요? 그렇죠. 5분의 6일 때. 최소값은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그렇죠. 꼭지점에서 가지죠. A가 5분의 6일 때 최소값 5분의 1. 그럼 손실함수 2A가 이 최소가 되려고 하면 이때 A값 뭐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여기 이 A가 뭐가 돼야 된다? 5분의 6이 되면 된다. 의미가 요거예요. A가 최소가 되도록 이제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16쪽.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자, 따라서 손실함수 y는 2a의 그래프는 그림 4-1 왼쪽에 있는 그래프예요. 선생님이 아까 요거 대충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같이 한번 보면 a가 5분의 6일 때 그때 y값 5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꼭지점.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손실함수의 값이 최소가 됩니다. 그걸 해석하는 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꼭지점이 5분의 6, 5분의 1이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므로 손실함수 2a의 최소값은 A가 5분의 6일 때 5분의 1을 가진다. 그래서 매개변수 a의 값은 5분의 6일 때 최적의 예측 모델이 되고 fx를 구하면 ax 원래 fx는 ax였어요. 근데 a 값에다가 이제 5분의 6을 넣어서 5분의 6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 4-2에서는 A 값을 변형시키고 있어요. 다양하게 적용시켜서 추세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점이 이렇게 4점이 찍혀 있는데 우리가 구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기울기가 5분의 2, 5분의 4, 5분의 6, 5분의 8, 2, 5분의 12로 점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점, 4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추세선은 A가 언제일 때다? 기울기가 5분의 6일 때다 라고 결론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이 fx는 5분의 6x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예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오른쪽 표는 3차례의 실험, 3번의 실험이 있어요. 여기서 y는 또 실제 값이에요, 여러분. 실제 값. 로봇이 x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y키로를 측정한 자료이다. 예측 모델 나왔어요. 이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래요. 손실함수는 지금 기울기가 a밖에 없으니까 2a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세 모델의 오차 제곱의 평균 3분의 로 시작되겠죠. 그리고 예측값 빼기 실제값. 예측값을 우리 1, 1, 2를 함수에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한 개씩 대입해서 실제값 빼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2a-3의 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계산해줘야 돼요. 계산했더니 밑에 참고 좀 할게요. 표준형 바꾸면 2에 a-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6분의 1이라는 2차 함수가 나와요.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언제일 때 최소값 가져요? 그렇죠. a가 따라서 답이에요. 2분의 3일 때. 2분의 3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매개변수 a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2분의 3이다. 손실함수를 적을 때는 2에 2분의 3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최소값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a가 언제일 때 최적의 모델이 되는 예측 모델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예측 모델을 구하라고 하면 이때 답은 fx는 2분의 3x라고 답을 달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 과제 한 개 더 있죠, 밑에. 문제 2번 과제예요. 요것도 이제 강의가 끝나면 바로 풀어서 이제 카톡방에 제출하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 다른 뭐 과제는 없고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그냥 개념만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예측 모델과 분류 모델. 이때까지는 예측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 수학에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할 때는 분류 모델이라는 모델도 있어요. 분류 모델을 조금 깊게 배우지는 않겠지만 어떤 모델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입력값에 대응하는 출력값을 곧바로 예측할 수도 있고 입력값이 어느 범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예측할 수도 있어요. 자, 밑에 그림 보듯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른 소모 전력량에 대한 입력값에 대응되는 출력값으로 산점도랑 추세선을 그린 그래프예요. 근데 오른쪽의 모델은 뭐냐면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분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 추세선의 아래쪽 범주에 있으면 강아지가 되는 거고 추세선의 위쪽에 있으면 고양이가 되는 그런 분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추가적인 설명 내용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4-3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른 소모 전력량 값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수로 표현되는, 여기 줄 끌게요. 수로 표현되는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예측 모델이라고 부르고 예측 모델은 입력값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예측합니다. 추세선을 통해서 예측하겠죠. 이 결과값을 모델의 출력으로 바로 사용하면 되고, 즉 예측 모델의 오차는 출력값과 실제값을 이용하여 곧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손실함수는 오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하여 그냥 바로 사용하면 돼요. 하지만 그림 4-4는 좀 달라요. 입력 이미지가 강아지, 개 범주에 속하는지 고양이 범주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사례고 이렇게 입력을 특정 범주로 구분하는 모델을 분류 모델이라고 불러요. 분류 모델은 입력값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계산한 후에 이 결과값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최종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결정을 할 때 쓰이는 함수가 뭐냐면 활성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깊게 배울 건 아니고 이런 범주 분류 모델에서는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깊게 공부한 학생들은 스스로 한번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류 모델에서는 예측 모델에서 사용한 손실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바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예측 모델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차를 곧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 분류 모델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범위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요. 이 범주로 표현되므로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실함수를 따로 정의를 해야 돼요. 앞에서 손실함수를 오차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정의하지 말고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 손실함수를 이용하면 예측값과 실제값이 같을 확률이 높을수록, 그렇죠, 예측값 실제값의 차이가 적을수록 이런 말이죠. 오차는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고 같은 확률이 낮을수록 오차는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예요. 이는 오차가 발생할 때는 손실이 크고 손실함수에서 그 손실이라는 거예요. 오차가 줄어들수록 손실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손실함수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7조까지 해서 개념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습할 내용은 수요일날 대면 수업 때 컴퓨터로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35분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 1번과 2번 이제 연습장에 풀어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